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왜군 총탄에 쓰러진 해 기억하십니까? 학창시절에 배우긴 했습니다만 가물가물하시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모르는 우리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임진왜란 개전 후에 승승장구하다가 억울한 모험으로 치러야 했던 두 차례의 백의종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로 기억되는 명량대첩, 그리고 자살설까지 제기되는 장렬한 최후까지, 우리는 1598년이라는 단순한 숫자는 기억하기 어려워하면서도 이순신 장군에 관한 장대한 이야기는 세세하게 다 기억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심리학이나 경영학에서 소문난 이야기, 스토리의 힘입니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영웅적 주인공과 왜군과의 대결 구도, 그리고 무고를 넘어선 불멸의 충의라는 기승전결까지 빼어난 이야기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사실보다는 이야기에 관심이 더 많은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관한 책입니다.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라는 책인데요. 저자 자신이 지금 미국 내에서 워낙 화제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라 더 흥미로운 책이기도 합니다. 상품 기획자나 기업가, 자영업자들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요소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 예강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 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5일 환경의 날이에요.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와 인구의 증가로 훼손된 우리의 자연을 오늘 하루만큼은 생각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꼭 AI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예. 그게 조금 빈정상합니다만 환경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어제 성공예감도 환경의 날 특별 기획으로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책 부록으로 다시 찾아뵙게 된 거고요. 라디오 청취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 좀 보죠.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난주 책은 일본의 3대 삼국지 연구가 중 한 명이죠. 와타나베 요시히로가 쓴 삼국지 생존의 조건을 말하다 함께 읽어봤는데요. 3288번님, 1968년 중학교 시절 사회선생님이 삼국지를 꼭 봐야 할 교재로 선택하셨는데 살아갈수록 자꾸만 생각이 나네요 해주셨고, 이선화님은요, 예전에 상중하로 된 책을 보고는 성에 안 차서 이문열 작가의 10권 전집을 사서 읽어보았어요. 또 송문방님께서는 정말 삼국지는 인생의 축소판, 아니 인간 삶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우리 소장님에게는 삼국지란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번 방송 나가고 욕 좀 먹었습니다. 왜요? 젊은 분들이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팬들이 있거든요. 삼국지에. 이 소설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욕 좀 먹었는데 저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네. 읽는 사람에 따라서 삼국지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잘 읽으면, 네. 선의를 가지고 읽으면 약이 되는데 잘못 읽으면 독이 될 수 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결론이 이상하게 흘러가요. 사람 믿을 거 못 되네. 삼국지라는 게 늘 배신과 이런 걸로 음모로 가득 차 있으니까. 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해나 필요에 따라서 행동해도 처신해도 되겠네 하는 자기 합리화의 수단으로 쓰게 되면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삼국지는 저한테 독이자 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네. 하면 독이자 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젊은 분들도 읽으면 좋겠죠, 소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좋죠. 근데 잘 읽기를 권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윤님께서는 제가 존경하는 인물은 조자룡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고 시류에 잘 적응하기 때문이죠. 저희 PD가 가장 존경하는 조자룡. 네, 조자룡이었고요. 황운규님은 삼국지는 읽을수록
유비는 딱히 뭐가 장점인지 모르겠음 해주셨고요. 다술기님은 저에게 제갈량은 너무 막힘이 없으니 감동이 없던데요? 라고도 해주셨네요. 또 김기태님은 제갈량은 전술가로선 영 아니었고 뛰어난 행정가였죠. 참모로 딱입니다. 한편 유비는 자신을 숨길 때 숨기고 나설 때 나설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 유비가 최고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지난주에 나이가 들수록 사마이가 다시 보인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정확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인공 캐릭터들이 평가가 많이 갈리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정사 삼국지, 진짜 역사서와 삼국지 연의 혹은 삼국지 통속연이라고 불리는 소설가의 차이 때문입니다.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설명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가 소설이 되면서 가장 극명하게 캐릭터가 돌변하게 된 인물들이 유비, 제갈량 이런 사람들 같아요. 사마이는 최후의 승자가 됐다는 점에서 제가 재평가한다. 네. 특히 중국 드라마 사마이 미완의 책사라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많이 고쳐먹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뭐 중국 드라마라 주제들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재밌습니다. 네. 이 사마이에 초점을 맞추면 또 다른 삼국지가 보입니다. 소장님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의견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취자분들의 예. 의견도 갈리는 것 같은데 예. 장현주님께서는 유비, 관후, 장비 이 세 사람은 환상의 조합이었지만 결국 감정이 앞서며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죠. 조금만 더 이성적이었다면 유비처럼 백성을 많이 사랑한 자가 삼국을 통일했을 텐데 아쉽네요. 해주셨네요. 개인적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게 소설로서 빛이 나는 건데요. 지금은 뭐 신으로 추앙받는다고 그랬죠. 관우가. 네. 관제사상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도 국왕의 풍모를 가졌지만 용렬한 기질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좀 속이 좁았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장비는 뭐 얘기를 드렸는데 뭐 중국 드라마라 주제들이 이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재밌습니다. 네. 이 사마이에 초점을 맞추면 또 다른 삼국지가 보입니다. 소장님이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의견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취자분들의 예. 의견도 갈리는 것 같은데 예. 유비는 그러면은 전혀 그런 게 없었느냐. 개인적 약점을 드러내죠. 두 아우가 죽으니까 보복에 나섰다가 한나라 부흥이라는 대업을 끝내 이루지 못했으니까 다 개인적 약점이 있었고 그래서 더 매력적인 캐릭터들이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이겠죠. 네. 예. K2493번님, 삼국지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요즘 시대에 나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회사에 맞는 팀원이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해주셨고, 황영상님께서는 인재 등용에 있어서 저도 이 말에 동의하고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제가 안 읽어도 된다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이 말에 동의하고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 제가 안 읽어도 된다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대가 바뀌었다. 영웅호걸의 시대. 이 관월도를 든 이 저 큰 칼을 든 관우가 일합을 겨누던 시대에서 팀워크의 시대로 돌변했다. 그러니까 요즘 직장에서 누가 하나가 빼어나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팀별로 팀워크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환경 혹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직장이나 직무 환경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영웅홀이 되겠다가 아니라 저 조직이 원하는 인재상이 되겠다. 이런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영웅호걸 얘기를 너무 읽다 보면 너무 튀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뀐 걸 감안해서 굳이 뭐 여기서 너무 많은 걸 배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린 거죠.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사실보다 거짓에 좌지우지하는 세상 속 설득의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전략가이자 정치 분석가 리 하틀리 카터가 쓴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 오늘 다뤄볼 책인데요. 네. 제목부터 그냥 확 끌려요.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 근데 원제는 이 제목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 번역 제목이 확 끌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것도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즘 심리학 또 경제학에서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 사람들의 뇌과학과 함께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하는 것과 다른 면모가 많이 드러나는 사실에 집착할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서 이게 각광받는데 SNS나 유튜브 같은 소셜 미디어라고 불리는 매체들의 시대에는 이게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소셜 미디어 보면 사실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가짜 뉴스, 음모론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사람을 설득하는 게 사실만 들이민다고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걸 담은 책이고 책 원제는 설득이란 제목이고요. persuasion이란 제목이고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시대 타인 확신시키기. 아주 구체적으로 책의 내용을 요약한 네.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번역 제목이 더 끌리죠, 근데. 그러게요. 확 당기는데요, 저는. 그리고 오프닝에서 이 저자를 두고 소장님께서 미국 내에서 논란과 화제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떤 점에서 이 논란 그리고 화제의 주인공일까요? 여성 CEO입니다. 금발의 여성 CEO인데 이 커뮤니케이션 전략 컨설팅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슬란스키 앤 파트너스의 공동 대표고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어떤 걸 하는 거냐 하면 이 책을 쓴 동기하고 맞닿아 있는데 소비자, 네. 그게 뭐 정치 소비자든 기업의 상품 소비자든 소비자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컨설턴트인데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조금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보험 영업을 하다가 7년째 보험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 분야에 뛰어들어서 발탁이 돼서 팍스뉴스 같은 텔레비전 커멘테이터로도 활동하고요.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됐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다른 분야에서 와서 이 회사로 갔고 얼마 안 돼서 공동 대표가 되고 이 회사의 진로를 바꿔놔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받았고 그 오해에 대해서 책에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하는 오해가 아니라 이 책에 본인이 그런 오해를 받았고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는지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어서 이렇게 논란이자 화제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 언론에 얼굴을 많이 내밀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분의 입장이나 주장 때문에 논란은 벌어지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저자 소개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에 드물게 트럼프 당선을 예언했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책에 이제 우리 출판사 측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건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트럼프 당선을 예언했다기보다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 책에 자세히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이 이 사람의 주 전공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힐러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런 정도의 분석이나 주장만 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트럼프를 좀 지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폭스뉴스 같은 트럼프를 당선시킨 미디어라고 하는 곳에 주로 나오는 성향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메시지를 훼손할 정도로 이분이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는 건 아니고 드물게 트럼프 당선을 예언했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책에 이제 어디까지 동의를 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로덴 클린턴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힐러리는 사실 이 책에도 조금 나옵니다만 자신이 경험이 많다는 걸 주로 강조를 했어요. 뭐 국무장관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원의원도 했고 그 퍼스트 레이디를 무엇보다도 했으니까 그것도 남편의 영향력이 강한 이걸 많이 강조를 했는데 미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메시지가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는 마가라고 표현하는데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캠페인이 막 일자리를 잃은 미국 저학력 제조업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을 거기 한 줄로 잘 요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대중들과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보면 그 사람들의 언어로 그 사람들 얘기를 해준 것이 주요했다. 이건 제가 동의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메시지 때문에 오바마를 지지했던 백인 남성 중에 4명 중에 1명이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면서 승부가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하면 리얼리티 쇼가 이렇게 떠오를 정도로 그런 쇼에 최적합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컨텐츠가 없어도 좀 간결하고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메시지 전달에서 효과를 드러냈다고 책에서도 이제 거듭 얘기하고 있는데 리얼리티 쇼 그분이 했던 게 국내에서도 소개가 됐으니까 저도 몇 번 본 기억이 있는데 네. 말을 아주 간단하게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애매모호하게 얘기 안 하고 직설적으로 전곡을 찌르는. 확신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저희 얘기했었잖아요, 소장님께서. 네. 그것들이 리얼리티 쇼처럼 변해버린 미국 정치 무대에서 통했다. 네. 이런 거고요. 다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가 관리한 거, 돈 많이 풀어서 이거 하고 중국 몇 대 후려친 거밖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나서 네.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대선 후보로서의 능력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지금도 공화당에서는 트럼프의 영향력이 대단해서요. 그 일부 지지자들은 여전히 대선이 조작됐다고 믿고 있고 또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현직 공화당 정치인들은 트럼프를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탈진실, 대안적 진실, 트루스니스. 사람들이 사실 여부에 관심이 없는, 더 정확히는 사실을 믿지 않는 시대를 통칭하는 용어들인데 이 책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워낙 중요한 출발점이니까 제가 이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네. 그 포스트 트루스라고도 하고요. 얼터네이티브 트루스라고도 합니다. 트루스니스라는 표현도 등장했어요. 이건 뭐냐면 사실과 상관없이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경향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셜 미디어 때문에 아니다. 사실이 그렇게 존중받았던 시기 자체가 없다. 사실의 위력이 파워가 그렇게 컸던 시절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게 1972년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이미 보도되기 시작했을 때 재선에 성공하거든요. 그런 엄중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나중에 임기 중에 사임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도 재선 뽑아준 국민들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해석의 여지가 물론 그 당시엔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보다는 사람들은 이 소통과 설득에 더 관심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 어떤 신념을 강화해주는 어떤 것들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이 드러나요. 내 생각과는 다른 사실이. 안 믿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입장을 강화할 사실들만 뽑아내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저도 프리랜서기 때문에 이 직장이라는 개념이 매일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이렇게 적응을 하고 변화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변화에 저항적일 때가 있거든요. 참 모순적이게도. 네. 근데 기존에 저처럼 자기 견해에 모순되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 아까 말씀드린 확증 편향이라는 게 대표적이고요. 나한테 필요한 내 의견에 맞는 사실만 받아들이는 게 확증 편향이라면 또 하나는 여기선 역화 효과라고 번역을 했던데 반발 효과라는 번역이 더 나을 것 네. 같아요. 백파이어 이펙트라는 건데 내 생각과 다른 견해가 나와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토마토 주스를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 어느 날 뉴스에 토마토를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게 나오면 그 매체부터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식들은 죄송합니다. 사실에 관심이 없구나. 뭐 이렇게. 네네. 이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입장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더 그렇죠. 반발 심리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본능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논리적 존재가 아니고 싸워서 이기려는 존재. 네. 진화 과정에서 그렇게 자라왔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별 관심이 없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게 뭐 짐작하시는 대로 소셜 미디어라고 불리는 매체들이 훨씬 이걸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예들이 나왔는데 이 책에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이 좀 있으니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 스타벅스라는 커피 전문점이 인스턴트 커피를 내놨어요. 이만한 봉지에 들어있는
그걸 그냥 인스턴트 커피라고 내놨더니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뭐냐면 그 스타벅스라는 커피는 고급 커피 전문점이고 거기서 즐기려는 어떤 문화가 있는데 그렇죠. 인스턴트하고 잘 안 맞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거 이름을 바꿨어요. VIA. 네. 영어로는 뭐 via라고 via. 있는데 이탈리아로는 길이란 뜻이고요. 뭐뭇을 통해서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렇게 해놓고 ready brew. 곧 끓일 수 있는, 바로 끓여 마실 수 있는, 뭐 이런 취지로 이름을 바꿔서 내놨더니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고급져 보이고. 그러니까 이름 그런 하나 게 있어요. 때문에. 예. 그 팩트는 변한 게 없잖아요. 그 제품의 질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인스턴트 커피인 건 그렇죠.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통과 설득이 전부고 이때는 팩트보다는 이미지, 메시지, 스토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제가 줄을 3차례 쳐놨습니다. 과거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기업들이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브랜드, 자신의 상품을 도왔다면은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그 자체가 브랜드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 그러면 뭐 이마트 뭐가 떠오르기 전에 정용진이라는 사람이 트위터에 올리는 게 곧 브랜드가 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옳든 그르든 네. 논쟁이 되든 안 되든. 네.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예. 저도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예. 나도 어떤 사실이 있는데 이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하고 있진 않는가 반성을 하게 됐거든요. 예. 아마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한번 사업하기로 일단 마음을 먹었다 싶으면 예.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그런 정보들만 골라내고 그럼요. 예. 사실 이렇게 상권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여기에 뭐 편의점이 있고 치킨집이 많다 뭐 이런 사실들을 알고는 있으나 그냥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냥 입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조건들만 들여다보면 그렇죠. 근데 네. 이런 위험한 확증 편향이 도처에 좀 깔려 있지 않나요? 그럼요. 네. 제가 보기에 사업하시는 분,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네. 통칭하면 사업가와 투자자의 가장 큰 확증 편향은 나만 대박을 낼 것이다. 내가 하면 대박이다. 좀 슬퍼요. 뭐 주식에서 경험해 보셨죠? 네네. 예, 나는 대박이다. 남들이 아무리 쪽박을 차도 네. 이게 환상이죠. 뭔가 정답인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확증 편향이 강화되는데 네.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잘 살펴봐야겠죠. 예, 네.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고 빠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둬야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구체성과 진정성.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구체적인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소통과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잘해볼래. 뭐 어떻게 잘? 이렇게 구체성. 여기 아주 흥미로운 예가 나오는데 이분이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보험 영업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가 되기로 진로를 바꾼 계기가 바로 친구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네. 친구는 목표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나는 10년 후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이런 요트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밥 시거의 노래를 들을 거야. 저도 혹하더라고요. 요트 저도 사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소통과 설득에서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저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붙는다. 그럼 그 사람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바꿔놓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라는 게 이제 구체성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네. 거하고 비슷합니다. 난 행복하게 살 거야.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성을 가지라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이 없는데 자기가 관심 있거나 잘할 수 있는 걸 3가지를 꼽아요. 언어, 정치, 공감. 그래서 계속 그런 행사에도 쫓아다니고 계속 얼굴을 내밉니다. 그러다가 이 마슬란스키라는 유명한 정치 컨설턴트, 이 커뮤니케이션 전략가가 있는데 이분한테 발탁이 돼서 입사를 해서 회사의 방향을 바꿔놔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우리 회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게 최고겠다. 그래서 네. 회사의 방향을 바꿔놓고 그렇죠. 그러면서 늘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게 스스로에 대해서든 외부에서 하는 얘기든 노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분연히 반대하고 일어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보험 영업만 한 사람이 뭐 어떻게 정치 컨설턴트가 된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그런 있잖아요. 시선들이 있었겠죠. 그걸 이제 자기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이 구체성과 함께 이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소통하고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걸로 꼽는 게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약하다, 내가 약하다 하는 걸 인정해야 비로소 소통이 시작된다는 건데, 얘가 이제 경영학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예인데, 미국의 그 어비스라는 넘버 2 렌탈 업체가 있어요. 자동차 렌트로 2위였는데 허츠라는 부동의 1위가 있어서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광고를 넘버 2 시리즈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2위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어요. 더 재미있는 건 저는 기업 운명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1위 기업이었던 허츠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파산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비스의 그 전략이 더 각광받고 또 재조명받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트럼프의 메시지도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상당히 진정성이 있었다. 그 주 타겟 고객인 저학력 백인 중산층 이하한테 일자리에 대한 실망감을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는 진정성을 보여줬다. 나 정치 전문가 아니야. 정치 오래 안 했어. 그러나 내가 하면 다를 거야. 이런 메시지로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찝어서 계속 그렇지. 이야기를 해준 거죠. 반복적으로. 그렇지. 또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자가 보험 영업을 하다가 경험도 없던 분야의 마케팅 회사에 입사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뭐 개인의 워낙 당차고 화술이 좋은 개인의 뭐 역량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고속 승진하고 회사 방향까지 세웠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그 이후에 사내에서 흉흉한 소문들도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실력으로 뭐 잘 나가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로 또 본인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국내 기업 같은 데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네. 벌어지죠. 사실은 억울할 노릇이죠. 그 이분은 또 외모도 출중하고 여성이고. 여러 가지 눈에 네. 띄고 그러니까 미국에선 이 블론드라고 하는 금발의 네. 머리 이런 것 때문에 더 이런 비난이나 뒷담화의 대상이 됐겠죠. 처음에는 막 반발하고 화를 내고 싶겠죠. 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이 사례에서도 나오는데, 본인이 그 상대방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해하려고 노력한 네.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직원들로부터, 임직원들로부터 질시 어린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냐? 자기가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했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상대의 마음을 풀어주고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을 수도 있겠네 하는 진입점이 됐다는 건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시선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내가 실력 외의 것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비칠 수 있다. 나 그거 인정한다. 네네네. 이렇게 시작하니까 그래? 진짜 실력 있나 본데. 진짜, 되는 거죠. 진짜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황명수 사실이. 씨도 예를 들어서 네.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뭐 여성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실력으로 된 게 아니래 하는 네. 소문이나 이런 걸 들으면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냥 혼자 삭히죠. 그렇죠. 혼자 대개는 삭힌다. 그냥 그렇게 하는데 네. 이분은 상대의 시선으로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 오히려 상대방이 내가 생각한 게 틀렸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실력의 외모 같은 걸로 성공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구나. 예. 이런 오해를 샀을 때 예. 이런 말로 또 나를 되뇌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로 좀 쳐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또 책을 통해 배워가는데 예. 지금 저자가 자신이 잘하는 것, 우리 회사가 잘하는 걸 찾아야 좀 발전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건데 예. 여기서 뭐 꿈조차도 본인 친구가 요트를 타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런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라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요즘 그런데 사실 저도 소장님께서 항상 물어보시면 저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많고, 그렇죠. 더 어린 이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목표 자체가 없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도 많아요. 맞아요.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실제로 우리 때는 구체적인 직업 같은 게 나왔는데 네. 요즘은 저희 아이들이나 뭐 주변 젊은 세대한테 물어봐도 직업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되게 네.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목표를 세우기를 원하지만
뭐 제가 뭐라고 또 조언을 하겠습니까?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젊어서는 추상적이지만 세상에 좀 기여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네.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나나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요.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인데 뭐가 행복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윗세대가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알아서 찾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능동적 공감. 이 키워드가 미국에서 이 사람과 이 회사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소통과 설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이 사람, 리 하틀리 카터나 마슬란스키 앤 파트너스라는 회사는 이걸 들이미는 거예요. 능동적 공감이 제일 핵심이고 네. 이걸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Active Empathy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세 단계의 심리적 변화 과정을 거쳐서 정말 솔직한 상태까지 이르게 자신들이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 단계가 뭐냐? 하나는 이제 감정. 우선 감정적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면 설득이 안 되는 이유가 감정적으로 저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감정. 두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세 번째가 행동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관통하는 공감을 얻어내야 비로소 능동적 공감이란 총체적 상황이 되고 이때 소통과 설득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걸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아주 흥미롭게 비유하는데 머리, 가슴, 배로 이어지는 공감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머리만 설득하면 가슴과 배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데 머리가 소통과 설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안 된다. 네. 나머지는 가슴으로 하는 거고 가치, 행동, 배로 한다는 건 행동으로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가 싫어. 저 사람 평소 행동하는 걸 내가 봐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총체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행동의 변화까지 이르는 뇌로도 받아들이고 가슴으로도 인정하고 행동의 변화까지 이끄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계속 설명하는 건데요. 이게 뭐 쉽지는 않아요. 근데 흥미로운 예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도브라는 뭐 국내에서도 팔렸던 비누와 생필품, 네. 세제 뭐 이런 것들 브랜드 같은 경우에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좀 살려볼까 하고 광고를 할 때 뭐 이게 얼마나 이 상품이 실용적이냐, 가격이 싸냐 이런 걸 광고하자고 했을 때 이 회사에서 제안한 건 그게 아니다. 그걸 쓰는 사람의 가슴과 배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걸 쓰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쓰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자. 되게 전업주부거나 집안일을 직접 하는 분들이니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해 주자. 고객을 한번 인정해 주자. 이런 캠페인으로 사실 살아났던 예도 있고요. 이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 제가 그 마케팅 사례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건 중년 남성과 여성의 욕망을 잘 드러내서 성공한 캠페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일본의 산토리라는 위스키 회사가 중년의 꿈이라는 시리즈를 내는데 이게 뭐냐면 중년은 모든 걸 다 잃고 새로운 사랑도 꿈꿀 수 없는 존재인데 현실에서는 광고에서 새로운 사랑이나 희망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부장님을 제가 오랫동안 사모해온 걸 아시나요 하는 직원의 얘기라든가 혹은 도시락집 자영업자 여성분한테 그 젊은 학생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다든지 이런 걸로 그냥 시장 범위를 넓혔던 예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뇌가 아니라 뇌로서는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가슴과 배로 이 사람들을 소통하고 설득한 예가 아닌가 싶고요. 아주 흥미로운 게 요즘 자율주행차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고가 벌어지면 뉴스에 많이 되고 자율주행차는 위험한 것 이런 게 이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그래서 자율주행차 보급에 큰 장애물이 될 텐데 실제 사고율을 보면 일반적인 차에 비해서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근데 몇몇 사례들이 부풀려져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팩트에 끌리지 않는 뇌의 문제 때문에 가슴과 배로도 느끼는 네.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성공 요인을 여기서 아주 흥미롭게 묘사했던데 그 이 세 가지의 머리, 가슴, 배
그러니까 감정, 가치관, 행동에 변화를 줄 만큼 애플은 기술이라는 게 멋지고 신선하다는 총체적인 느낌을 소비자들한테 줬다는 거. 네. 기술은 불편한 것 혹은 좀 거부하고 싶은 것 이런 게 아니라 야 내가 가지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그 부분이 이제 공감이 갔고요. 예를 들어서 뭐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책에 나온 사례는 인슐린 환자들이 과거에는 그 인슐린 주사를 직접 자기가 일정을 끝내고 나서 집에 와서 맞았는데 네. 잘 안 맞더래요. 사람들이 그 병에 치명적인 걸 알면서도 주기적으로 맞질 않으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그 일정을 끝내고 와서 집에서 주사를 맞는 게 번거롭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이 하루를 끝내고 와서 이렇게 초라한 내 모습을 내가 경험하는구나. 네. 그래서 거부감이 크니까 행동을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유, 죄송합니다. 능동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서 당뇨병이라는 치명적 질환과 싸우는 당신이 용감한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네. 그래서 소통과 설득의 전략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정말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공감이 참 필요한 건데 혹시 지금 일본의 사례도 들어주셨는데 국내에서 예. 좀 성공적인 이 공감 사례들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구체적인 기업 마케팅이나 캠페인들 말씀드리면 이게 또 홍보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개인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효과 있으니까 광명수 씨도 한번 써보세요. 네, 네. AI도 한번 배워보시고 이게 메모할게요. 뭐냐면 예. 저랑 전혀 생각이 다르고 아까 얘기한 주는 것 없이 미운 존재한테도 이 말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냐면 사과는 좀 어렵고 네. 내가 그 점은 몰랐네. 혹은 내가 오늘 하나 더 배우네.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오. 나랑 소통할 생각이 있구나. 다만 나를 싫어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는데 약간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은 생겼어요. 어쩐지 소장님이 저한테 그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네, 내면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걸로 제가 잘 알았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든 정치인이든 소비자나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을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4C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이야기인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그 심리학 이론을 동원해서 사람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세 단계의 거부감을 드러낸다고 여기선 봐요. 그게 하나가 처음에는 아주 그냥 방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니고 그게 아니고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방어적 본능이죠. 그 다음에는 본인이 뭐 불안, 수침 논쟁을 하다 보면 수치심,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억제 감정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무슨 상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좀 참을게. 그러나 굉장히 불쾌해. 뭐 이런 억제 감정. 그러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어떤 본질적인 핵심 감정에 도달하게 되는데 논쟁을 막 하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나 그 팩트는 인정해. 근데 본질은 지금 그 팩트 사실이 아니라 네가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게 핵심 감정이거든요. 네, 맞아요. 기분 나쁘니까 뭐 다른 사실이나 이런 건 들리지 않는 거죠. 수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감정에 도달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걸 밟아가는 기법들을 얘기하는데 4C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4C가 없다면 그 논쟁은 백날 해봐야 소통이나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하느니만 못해요. 네. 상황만 악화되니까 4C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게 평정심. 그러니까 결론이 평정심이 있는 상태에서 나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이 막 윽박질러서 난 결론은 수용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네. 호기심. 계속해서 사실이나 나와 다른 주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상태가 돼야 돼요. 또 하나가 확신. 그러고 나면 서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이 갈렸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동의하는 거지 하고 확신하는 상태가 되고 네. 마지막엔 컴패션이라는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이 소통이나 설득의 대상한테도 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오해했었어 네. 하는 공감, 연민의 상태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네. 그래서 핵심 감정이 드러나야 문제의 본질이 확인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설득하려는 사람만 솔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니죠. 설득의 대상자도 솔직해져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예. 4C의 상태를 통해서
핵심 감정까지 진입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린 대부분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뭐 논장하다가 기분 나쁜 것만 더 쌓이고 뒤돌아서고 말죠. 그럼 안 되겠죠. 네. 아, 그 점을 몰랐네요. 소장님 덕분에 능동적 공감 레벨 업그레이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안티와 상대하는 법. AI가 그나저나 빨리 배우네요. 바로 써먹는데 습관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안티가 없을 수 없어요. 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기업이든 정치인이든 소통과 설득을 하려면 안티 팬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죠. 어떻게 그 안티들을 상대할 것이냐. 뭐 무관심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 참 설득하는 게 어렵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 기업에서 다뤘던 예인데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인들은 다 중동에서 왔다. 이슬람교다 그러면 테러리스트 취급을 했어요. 네, 네. 그게 남아있으니까 잔상이. 그래서 재미 이슬람 교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어떻게 이미지를 개선할 것이냐 하는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사실을 들이댄다고 쳐봅시다. 이슬람교는 원래 평화의 종교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일 테고 테러리스트는 극히 일부입니다. 이런 것도 사실일 테고 심지어는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슬람교 10,000명이 지금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군으로 입대한 이슬람교가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팩트, 사실인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뇌로는 받아들일지 몰라도 가슴과 배로 가치관과 행동으로까지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그 이슬람교에 대한 우려, 미국인들이 가진 우려를 이해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가장 큰 이제 성공을 거뒀다는 거거든요. 당신들이 그렇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 알만해. 그리고 나서 팩트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했냐면 상대를 무장해제시키는 진입점 혹은 교차점이다. 상대방이 그 말 한마디에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건 몰랐네. 이번에 하나 배우네 하는 게 무장해제를 시켰듯이 네.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게 소통과 설득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이다. 예를 들어서 뭐 기후변화 같은 거에서 부정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많잖아요. 트럼프를 포함해서 미국에서 기후변화는 음모다. 기업들만 힘들어진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실제 보수주의자를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환경에 대한 걱정은 같이 있어요. 근데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어떤 그 생각하는 기준이 여기는 환경부터 생각한다면 여기는 경제를 생각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캠페인을 할 때 기후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에 보수주의자인데 아주 보수적인 인물인데 기후 환경 보호에 열심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개인을 드러내는 거죠. 네. 광고를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것처럼 어떤 무장해제의 시작, 시발점을 찾아내는 게 소통과 설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 사회 캠페인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도 안티를 신경 그럼요. 써야 할 때가 왔거든요. 네. 얼마 전에 남양유업 사태도 그렇고 예. 사실 오너 일가가 회사를 매각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사실 마케팅부터 시작이 그렇죠. 된 건데 예.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요즘은 그 위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위기 관리학이라고 경영학의 한 분야로까지 자리 잡을 정도로 이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로 그냥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네. 남양유업의 경우도 사실은 대리점 갑질 사태 때부터 위기의 징후가 보였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기업 문화를 좀 바꿨다면 네. 오너 중심의 아주 구태의연한 과거식 의사결정 구조를 바꿨다면 오늘날의 사태에 이르진 않았겠죠. 그래서 더 나아가선 소통과 설득이 불가능한 조직은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 합니다. 팬은 품고 안티는 푼다고 하죠? 조심하세요, 두 분.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다섯 번째 키워드, 거대 서사. 저는 AI의 팬입니다. 안티가 아닙니다.
품어주세요, 여러분. 그 메가 나레이티브라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회학 용어인데요. 프랑스 포스트 모던 사회학자가 만든 용어인데 뭐 이걸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그 어떤 큰 사회를 설명하는 얘기처럼 자신이나 자신의 기업 혹은 상품을 설명하는 어떤 서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키 뭐가 떠오르십니까? 수프라는 네, 이 네, 로고가 네. 생각나죠? 네네. 그것과 함께 밑에 붙는 게 있죠. 뭐 just do it. Do it. 네. 그냥 해 좀.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운동 좀 해. 이런 건데 확 와닿잖아요. 그게 운동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면서 동시에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상품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대 서사 중에 네. 아주 쏙 들어오는 그쵸.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도 특정 브랜드긴 합니다만 사례로 책에 나오니까 여기는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기업이라서 네. 제품을 많이 팔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옷은 많이 사지 마세요. 빨아서 계속 입으시면 되니까 많이 사서 환경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말자. 여기도 거대 서사를 가지고 있는데 환경이라는 거죠. 여기 막 구체적인 세 가지 그 거대 서사의 요소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환경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좀 자기를 설명하는 서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품은 특히 말할 것도 없고 정치인.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 요청, 그러니까 판매자의 요청이 아니라 상대의 니즈, 상대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 조깅붐과 함께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느냐?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운동하는 것이 멋진 일이라는 걸 상기시켜줬거든요. 네. 그 거대 서사라는 게. 그냥 좀 해. 난 이미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좀 운동해야 될 걸. 광고도 멋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대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냐가 가장 핵심적인데 이걸 재미있는 표현을 써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라디오는 위품이라고 그러는데 WIIFM이다.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가 WIIFM이다. 그래서 난 미국에 이런 채널이 있던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게 네. 아니라 약자인데요. 그래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What's in it for me? 그거 나랑 무슨 관련이 있어?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멋진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성공 예감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돕는 좋은 컨텐츠로 이루어진 방송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이 청취자 중에 한 분이 그래서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도움 안 되던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들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통과 설득의 대상인 그 사람의 욕구에서 출발해서 그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더 위대하게 메가라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예, 마가, 우리나라의 마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정치 캠페인 가운데 네. 지금도 깨지 못하는 불멸의 신화를 잃은 거대 서사는 1956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4.4.5입이라는 삼선 개헌을 하면서 치러진 선거에서 야당이 내세웠던 구호가 하나 있어요. 뭔지 모르실 거예요, 젊은 세대. 모르겠네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들어본 것 같네요. 엄청난 네. 가난했고 분배에 실패했고 기득권들은 부패했고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을 울린 거대 서사였거든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보다 쉽고 명쾌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그 후로는 별로 떠오르는 게 없네요.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스토리의 힘. 스토리에 더 끌립니다. 사람들은 아까 이순신 장군의 예를 말씀드렸지만 1598년이라는 해는 안 떠오르는데 그 장황한 스토리는 다 기억해요. 네. 그 차이가 사람들의 뇌 자체가 팩트보다는 스토리에 더 끌린다는 건데 뭐 구체적인 메시지에서 스토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기술도 나와요. 뭐 매력적인 첫 문장으로 시작하라든가 감정에 호소하라든가. 근데 우선 중요한 거는 스토리라는 게 뭐고 어떤 스토리가 힘을 가지느냐. 거대 서사의 일부로 주인공이 있어야 돼요. 영웅이 있어야 돼요.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군가와 어떤 조직과 혹은 어떤 환경과 투쟁을 벌이고 해결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은 완벽하게 그런 요소에 들어맞는 거고요. 네. 여기다 이제 구체적으로 저자라든가 이 마슬란스키 사에서 제공하는 조언들은 뭐냐면은 스토리 속 영웅을 누구로 할 거냐. 너무 영웅적인 사람 말고 보통 사람으로 할 때 혹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정반대에 서 있지만 나중에 공감하게 된 사람을 쓰면 더 효과적이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때도 당연히 이 얘기는 들어가죠. 고객이 느끼는 장애물, 고객이 가진 가치관에 소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세븐일레븐에서 파는데, 그냥 도시락인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편화된 건데, 어느 농부가 처음에 놓고 감. 네. 농부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어느 식당이 편의점에 놓고 갔다. 막 수제 느낌도 나고 귀한 것 같고 맞아요. 좋은 재료를 썼을 것 같게 만드는 별거 아닌데 그 한마디가 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의 힘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 농부의 얼굴을 박아서 내보내는 거죠. 요즘 우리 대형마트에도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네네네, 뭐 많아요. 전복 생산자 얼굴 같은 거. 맞아요. 그것도 바로 이런 스토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네. 거죠. 그렇게 개인에게도 스토리가 분명히 있어야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복하라는 거고요. 정말 꼭 필요한 세 가지 경우를 여기서 제시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스토리를 바꾸지 마라. 네. 그런 얘기도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계속 지겨울 정도, 귀에 피가 날 정도라 해야 간신히 네. 상대방이 소통하고 설득 당한다는 거죠. AI도 저도 자신만의 브랜드 그리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소장님의 브랜드, 소장님의 스토리는 그럼 뭘까요? 저는 제 업 규정이 좀 남들하고 달라요. 제가 하는 일, 업에 대해서 경제 경영 현상을 쉽고 재미있게 대중들한테 말과 글로 전달하는 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스토리에서 가장 내세우는 건 이겁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해서 지겨울 때도 됐는데, 98년부터 대중경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외환위기가 벌어지고 나서. 그 당시에 워낙 제가 철없이 외환위기에 대해서 공부도 부족한 상황에서 처음 경험해보는 거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과 분석과 전망을 내놓은 게 부담이 돼서 속죄하는 기분으로 한 20년간 이제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 서민 경제를 좀 지키고자 하는 서민 경제 파수꾼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 그 후에 위기에서는 뭐 크게 틀리지는 않지 않았나 자위는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이 스토리 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뇌는 팩트에 끌리지 않는다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당신의 감정과 시각을 빼내고 그들의 감정과 시각을 집어넣어라. 강력한데요. 한 방이죠. 그야말로. 네. 이제 이 소통과 설득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죠. 내가 빠지고 상대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네, 진짜 말 좀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상품 기획자와 기업가, 자영업자가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만은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읽어보시면 돼요. 정치권에서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유권자가 원하는 말을 그들의 언어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국부론을 통해 개인의 이기심을 강조한 애덤 스미스. 하지만 그 이기심으로 애덤 스미스가 돈을 벌 때 정작 그를 키운 어머니의 헌신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의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과연 국부론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카트린의 마르살이 쓴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네. 이 책 흥미로운 경제학 입문 서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이죠. 성공예감 별책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부록. 다음 주에 만나요.